문재인 대통령이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최대 과제로 국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고용 문제 해결과 제조업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3트랙 전략을 가지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악취 잡기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관리 예방을 통해 밀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악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미니밴 등이 연쇄 추돌해 7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홍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2019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최대 과제로 고용 문제 해결과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경제에 1조 5천억 원, 스마트 공장 등 8대 혁신 선도 사업에 3조 6천억 원 지원 등 혁신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스마트 공장을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산단도 총 1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추가된 조 전 코치는 현재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에 따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양심적 대체 복무라는 용어가 병역 의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분들에게 양심적이지 않아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나라는 오해를 사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대체 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를 종교적 병역 거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3트랙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이 규제에 대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을 비롯해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제도입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 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할 경우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는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에 달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7위로 1위는 스위스, 2위 호주, 3위는 덴마크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속도는 전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용카드 값까지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율이 2017년 2분기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다가 지난해 1분기에는 8%, 2분기에는 7.5%까지 다소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환경일보 김진주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이 뜨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적용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정책에 따라 장바구니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에코백과 타포린백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텀블러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머그컵 매출도 18% 올랐지만 테이크아웃용 컵은 14% 줄었습니다. 또 비닐봉지 판매는 4% 감소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코백 판매량은 35% 증가하는 등 친환경 제품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악취가 꼽히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악취 잡기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악취에 관련한 민원이 4,302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17년에는 22,851건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차 종합시책이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중심이어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책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적인 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악취 민원을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7년 악취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돼지를 키우는 돈사를 포함한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이 전체 40.4%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신규 대형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축사 형태를 밀폐형으로 전환해 악취를 줄이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6천여 톤의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2월에도 필리핀 세부 항만에서 5천 톤의 불법 혼합 폐기물이 적발돼 우리나라로 반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처리 비용이 저렴한 불법 수출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톤당 15만 원이 들지만 필리핀에서 처리할 경우 선박 운송비 등을 포함해도 비용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업체 100곳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며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대기질이 대폭 개선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안정되거나 조금 상승했다는 점과 지난 3년간 서울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중국보다 높다는 점, 서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있던 11월 6, 7일 중국에서 서울 쪽으로 부는 바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뒤늦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이 아닌 주로 황산화물에서 비롯됐고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때 구개발 요인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가운데 중국의 대기질이 수년간 개선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8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5%나 감소했지만 이 기간 서울은 소폭 상승 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절대 수치가 한국의 두세 배인 데다 공장 이전으로 대도시 상황만 좋아졌을 뿐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이르는 시기에는 국의 영향이 최대 80%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중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 도출이 미세먼지 발생원 논란을 정리하는 데 핵심이지만 사계절 특수성을 포함하는 장기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분단 특수성도 경로 추적의 한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생물보호를 위해 7일부터 특별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추가되는 곳은 오대산 담비서식지를 비롯해 덕유산 강릉 요강꽃 서식지와 소백산 모대미풀 서식지, 변산반도 흰발 농계 서식지, 다도해 해상 유창나무 돌산호 서식 무인도 5곳 등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와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특별보호구역 207곳에 무단 출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부인 맥켄지 베이조스가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조스 부부는 미국 시간 9일 트위터를 통해 오랜 기간 사랑에 대한 탐색과 시험적인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친구로서 삶을 계속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1993년 결혼했으며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이자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 창립자,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소유주인 베이조스는 자산이 1,370억 달러로 세계 최고 부호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프 베이조스가 맥켄지와 똑같이 재산을 분배할 경우 맥켄지는 세계에서 여성 가운데 최대 부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에서 환율이 훨씬 유리하다는 소개를 받아 환전을 맡긴 한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환전소에서 거액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인 2명이 6만 5천 유로, 약 8,400만 원을 환전하러 이스탄불의 한 환전소를 찾았다가 경찰을 사칭한 터키인 일당에게 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돈은 한국인 관광객 6명에서 환전을 부탁받은 돈으로 지금까지 약 650만 원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가짜 경찰관 1명을 검거해 구속했으며 환전소를 불법 운영한 일본인 무허가 환전상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터키의 한인사회는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한국인 관광객을 노린 유사범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현지 매체는 환율이 유리한 환전소라는 말에 따라갔다간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터키에서는 일반 대중이 찾는 길거리 정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폭설에 묻혀 자칫 죽을 뻔했던 사냥이 지나가던 열차 기관사들 덕분에 구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철도청이 현지 시간 9일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중부 게조이제 국립공원 근처를 지나던 열차의 기관사들은 눈 속에 묻혀 뿔만 내놓고 있던 사냥을 발견하자 즉각 열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삽으로 눈을 파헤쳐 2분 만에 사냥을 구조했습니다. 호엔졸러라는 팔로워는 겨울이 동물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계절인지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폭설이 쏟아져 중부 알프스 지역에서는 1m 넘게 눈이 쌓였고 곳곳에서 최고 수준의 눈사태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약탈한 19세기 프랑스의 유명 화가 토마스 쿠티르의 작품이 후손들에게 반환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8일 베를린의 한 미술관에서 나치가 유대인 출신 프랑스 정치인에게 약탈한 작품인 앉아있는 젊은 여인의 초상을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니카 그리터스 문화장관은 전달식에서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들을 조사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며 독일 정부가 예술품들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돌려받은 작품은 토마스 쿠티르의 작품으로 앉아있는 젊은 여인의 초상입니다. 이는 독일의 예술품 수집가 코르넬리우스 구를리트가 갖고 있던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나치 시대 예술품 수집상이었던 힐데브란트로부터 1566점의 작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2014년 사망하면서 스위스 베른 미술관에 소장품들을 남겼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미니밴 등이 연쇄 추돌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한 7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루이지애나에서 미니밴을 타고 플로리다 디즈니월드로 향하던 어린이 5명이 포함됐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쪽으로 달리던 트럭과 승합차 2대가 1차 추돌 이후 가드레일을 뚫고 넘어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와 연쇄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탑승객 일부가 차창 밖으로 튀어나왔고 화염으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주변에는 탑승자 유류품과 떨어져 나간 차체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보여줬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고 민주노총도 90만 명에 육박하는 등 현 정부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해 2월 97만여 명에서 4% 이상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만 6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조합원 수를 약 90만 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조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7%에 불과합니다. 노조 조직 역시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CC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성과를 내 관련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7일 특별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후 8일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노란조끼 연속 시위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8차 집회가 지난 5일 파리, 루앙, 툴루즈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의 노란조끼 집회에는 최소 2만 5천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 7차 집회 당시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곳곳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진압했습니다. 이날 수도 파리에서는 파리시청 앞과 샹젤리제 거리 등에 2,000명 안팎이 집회에 모인 가운데 마크롱 퇴진, 사회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벤자멘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시위하는 사람들은 소요 사태를 바라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위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란조끼 시위는 지난해 11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에 반대하며 시작돼 점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습니다. 한편 노란조끼 시위대라는 명칭은 프랑스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해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형광 노란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것에서 비롯돼 붙여진 명칭입니다. 950만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배우 라미 말렉이 또 다른 주연 배우 루시 보인턴과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 5일 배우 라미 말렉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30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 참석했고 이날 수상소감으로 루시 보인턴에게 고맙다. 그녀는 내 편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 사랑이다. 정말 고맙다라고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와 메리 오스틴 역으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라미 말렉은 영국에 살고 있는 메리 오스틴과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주가가 올라간 두 사람의 열애는 할리우드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라미 말렉은 공식 석상에서 루시 보인턴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열애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호주 프로야구는 한국팀 질롱코리아가 지난해 11월부터 합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충식 단장과 구대성 감독이 이끄는 질롱코리아는 호주 질롱을 연고로 호주 야구리그에 참가하는 최초의 한국팀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선수 공개 선발을 위한 트라이아웃을 실시했고 수많은 지원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김진우, 이재곤, 장진용 등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대거 포함한 창단 멤버가 꾸려졌습니다. 호주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리그로 KBO 리그 복귀 혹은 도전을 꿈꾸는 질롱코리아 멤버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리그에서는 질롱코리아를 포함해 총 8개 팀이 경쟁하는데 11월에 개막해 2월까지 시즌이 진행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질롱코리아는 지난 6일 애들레이드 바이트전 패배로 시즌 6승 26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